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방송 서울특파원 정용주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의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요.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탄핵이 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윤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많이 지지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번 탄핵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딱 24시간 전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결의가 났지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업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에 이게 이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으로 파면되느냐 대통령이 예.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제 그 네. 기로에 서게 됐는데 네. 지난 24시간 동안에 저의 솔직한 심정은 망연자실하다.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 망연자실하다. 네. 멍해지고 정신이 혼란스럽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잠은 잘 잤습니다. 네. 정 앵커 말씀대로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서 그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경찰에 입건도 되고 예. 조사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뭐 전화를 건 일도 없고 평소에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난 선거에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1번을 지지하느냐. 1번 후보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 혐의자하고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종북주사파나 극좌 세력도 그 배후에 사실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수호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구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을 적극 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어요. 만일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고집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가 약 5% 정도 득표가 예상되는데 그게 결국은 윤석열 쪽으로 오는 표를 많이 갉아먹게 된다. 그러면 이번 후보 당선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요. 네. 그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1%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고집하고 후보 사퇴를 안 하고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예. 그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뻔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제야의 30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추진 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내가 본부 위원장으로 추대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양면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뭐 글쎄 그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점에 비춰봐서 저는 2년 반 임기 딱 2년 반 지점에 탄핵을 당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절반을 훨씬 넘은 지점에서 국회 탄핵 결의를 당한 일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딱 중간 지점에 5년의 절반 지점에 이렇게 조기 탄핵까지 당했다. 그러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 네. 하는 사실은 한탄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현재는. 예. 의원님 이제 어쨌든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제야 30개 단체가 후보 단일화 추진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 2년 반 만에 이제 역대 대통령으로서 조기 탄핵을 당했는데 이제 어쨌든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이번 탄핵 표결 때 어쨌든 좀 돌아섰고요. 또 여론도 많이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많은 흠들을 찾아내고 또 그렇지요. 세상이라는 게 성공하면 천 가지 만 가지 공로자가 있고 장점이 부각되지만은 실패하면 그 수십 배, 백 배의 흠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 말하기가 좀 부담도 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탄핵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예,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가지고는 그의 리더십에 아주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 그거는 결국 윤 대통령이 소통에 실패했다, 소통. 예, 내가 알기로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트럼프 때는 어떤 자세 모르겠으나 백악관에 앉아서 낮에 집무 시간에 절반가량은 상하 의원들, 예,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여야를 따지지 않고 예, 바이든 같으면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공화당의 상하 의원까지도 포함해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방향을 설득하고 직접 만나고 티타임 갖고 식사도 하고 하는 시간에 대통령 업무 시간의 약 절반을 거기 할애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런데 미처 와서 윤 대통령은 주위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 고집을 너무 앞세웠다.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데 다른 소리,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 그 비서실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들까지도 대통령의 이 고집스러운 그런 소통에 대해서 이걸 여러 가지 조언을 한데도 이게 잘 듣지 않았다. 가령 대표적으로는 이번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이제 국무회의도 소집되고 이럴 때에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다수가 이 비상계엄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하고 모두 말렸어요. 네, 모두 말렸어. 예, 그리고 비서실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대부분도 이걸 그런데도 자기 고집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성격상의 왜고집이 2년 반 동안에 아주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예, 나는 지금 2년 반 동안에 공개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지도력을 본받아야 된다. 네,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저의 이런 건의가 윤 대통령에게 불쾌하게 들렸던 거 아닌가 싶은 그런 후회도 좀 있고 한데 자관 이 대통령의 이 성격은 오늘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방적 독선적이라 그럴까 이런 리더십이 형성된 것은 예, 그의 직업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어. 네, 평생 검사만 했거든. 예, 그리고 검찰총장에서 네, 지금 육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인데 앞에 7번까지의 대통령들은 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중에서 낙선 경험자들이 많아요. 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건 다 국회의원에 낙선한 경험이고 대통령 후보에도 낙선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경험도 있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예,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 낙선을 했다. 그것도 예, 선거에 어렵게 됐다. 이러면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거 예, 아주 민심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하면 백성민자의 마음심자니까 예, 백성의 마음이거든.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예,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부부 간에 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또는 친구 간에도
한 자리에 앉아가 차를 마시고도 수시로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요런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저런 말에 호응하기도 하고 민심이 그만큼 이를테면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그 쉽게 흔들리는 방향이 아주 굳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이걸 예. 법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그 몰래 카메라에 찍힌 미주에서 활동했던 최재영 목사가 그 뭐 이름이 있습니다. 디올백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걸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좌파 방송에 공개가 돼가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죄가 안 됩니다. 예. 그게 예. 뇌물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그 선물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어느 법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은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야당은 그거와 더불어 이른바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까지 겹쳐가 4차례 특별검사 특검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약한 꼬리를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야당이 해도 너무 심한 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한 그 일이 적절하지는 못했지만은 죄도 안 되는데 자꾸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유연한 방법으로 극복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태에 이르는 그런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야당의 악마화하는 공세에도 심정적으로 이 야당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재명 강경파들이 벌리고 있는 이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사실상 말살했다. 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재명 강경파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 행위라고 나는 일찍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해산 조건에 딱 합당해요. 네. 그 정당 해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당이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두 직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해달라는 해산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이걸 윤 대통령이 행사하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예. 근데 이거 단위를 높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후폭풍이 아주 심각하게 생기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심리적 아주 기본에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사실상 국회를 기능을 헌법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내가 말하는 용어대로 하면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국회의 난동, 국회의 내란 행위 가령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 문제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비상계엄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결국은 이 국회에서 이게 이제 야당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걸 내주게 된 것은 결국 지난 4월 10일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이 선거 훨씬 전서부터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 됐냐 하니까 지역구의 그 총 득표율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얻은 표의 총 집계가 유권자 대비 비율로 민주당이 50%고 국민의힘당이 45%입니다. 예. 그럼 5% 차이거든. 예. 그 5% 차이라면 그 의석 차이가 108석 대 174석. 그러니까 거의 60석 가까이 이게 벌어졌단 말이야. 60석 넘게 벌어졌거든. 예. 근데 요 득표율
때로 따진다면 20석 정도의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이게 소선거구의 유권자를 일정하게 딱 바둑판 나누듯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과반수는 안 되더라도 과반수에 근접하는 의석이 확보가 가능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번처럼 함부로 탄핵 발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애통하기도 하고 그냥 아주 심정이 아주 착잡한데 그럼 이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대통령의 리더십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게 한 두세 가지가 돼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거를 특검을 어떻게든지 회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그 특검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면 다른 우회로를 통해가 말하자면 남편인 대통령이 그 아내를 보호하는 방법이 없었겠느냐.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외고집으로 이 특검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엄선포 그 직전에 4차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요소가 아까 말씀처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종섭 국방장관을 이제 40총선 그 전에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하니까 탄핵하게 되면 업무정지되면 국방장관 자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날 때까지 공석이 되거든, 공석. 그러니까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그래서 민주당이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이게 최상병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지휘 책임의 꼭대기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있었다. 해가 고발을 해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 달 동안에 뭐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않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방장관 물러선 것도 사실 억울하게 물러섰으니까 오스트랄리아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서 자진 출석해가 조사를 한번 받고 그리고 공수처가 법무부에 출입 금지 신청한 것을 풀어달라고 해가 한번 조사받고 풀어줬어요. 그래가 오스트랄리아에 부임을 했더니 현지의 교민들 중에 도망자, 출국 금지된 자가 야간 도주해서 매사로 오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오스트랄리아 대사의 임명도 취소하게 됐지요. 그런데 요 과정이 공수처 출국 금지된 걸 풀어가지고 야간 도주했다. 요거를 민주당이 요것도 약한 골이고 그 사람의 가슴에 이게 아주 흔들 수 있는 요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온갖 시나리오를 붙여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월권 행위다. 이래가지고 이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중대한 요소가 됐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아주 그 불화한 이제 대통령이 선거 전에 그만둬라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라 하고 압박한 일이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요거는 잠시 살펴봐야 되는 게 2023년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에 법무장관 그만두고 한동훈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달 1월 25일 딱 한 달 만에 야간에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을 야간에 만나가 대통령의 분부니까 당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를 한 2달 남짓 앞둔 시점인데 이게 그 다음 날 공개가 돼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나는 사퇴 안 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왜 대통령은 그런 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언짢은 생각으로 그만두라고까지 했는가 하면 예. 역시 부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 당시 위원 중에 김경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비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공개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여러 가지 행적 그러니까 몰카 가방 사건 이런 걸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에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예. 걸 쳐들어가 루이 16세 황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해서 예. 이게 좀 심했지. 예.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한 비유를 한 거야. 예.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도 못하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 하는 게 그게 또 안새에 나와야 되는데 네. 손발이 안 맞아가 그게 새 나와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에 네. 대통령 지도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또 새삼스럽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 꼴이 되어버렸고 예. 그러고는 이제 세 번째 요인 중에는 의과대학교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겠다. 예.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한 200명, 500명 늘리겠다 하는 것도 그게 반대 부딪히는데 한꺼번에 2,000명. 그래서 누구는 역시 검찰총장 출신답다. 예.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이게 의사들이라는 게 보수적 성향을 띠고 예. 의사 집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의사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 친지가 잡으면 이 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이게 반발표로 돌아서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총선에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됐고 그것은 결국 윤 대통령을 주체적으로 보면 그를 올가매고 탄핵 쪽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강경파의